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윤선영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는 이 전월 대비 1% 급등을 했는데요.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 예상치를 밑돌면서 월초 고용 쇼크에 대한 우려도 잦아들은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은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견조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오른 가운데 엔비디아는 4%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또 브로드컴과 마이크론, TSMC도 함께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 외국인의 수급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양대 시장 모두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대폭락장을 이번 주에 좀 하루하루 성실하게 메꿔간 한 주였습니다. 어제 광복절로 하루 쉬어가 우리 시장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2,700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현재 코스피는 2,696선, 코스닥은 78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같이 매수세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매수에서 매도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전기장비, 인터넷, 디스플레이 패널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 금융과 출판 업종, 게임 엔터테인먼트는 약세 기록 중입니다. 테마 종목별로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WHO의 경고와 UN 보건당국의 지원 소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는 캐스피온, 미코 바이오메드, 녹십자 MS, 진 매트릭스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4% 넘는 상승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급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가 좋아졌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도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 메모리가 시세를 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D램 시장에서 홀로 점유율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AI 밸류체인에 묶이는 전선주도 오늘 반도체주와 함께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시장 흐름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시장에 대한 테마와 이슈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와 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등 다양한 수다 주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아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의 증시를 한눈에 체크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대 급등을 하는 등 미국에서 불어온 AI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서 우리 양대 시장도 나란히 상승불을 켰는데요. 자세한 지수 현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2.04% 오른 2,698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장세가 펼쳐지면서 전반적으로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코스닥도 외인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21% 오른 78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1조 3천억 원대 매도한 반면 외인가 기관이 각각 1조 127억 원, 2,769억 원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의 상방 압력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외인이 903억 원, 기관이 45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만이 1,222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거래일 연속 상승불을 켰는데요. 삼성전자가 3.37% 오른 79,800원에 SK하이닉스가 7%대 급등세 보이면서 199,9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였던 현대차가 오늘은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6%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은 나란히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83% 약세, 에코프로도 1.21% 내린 89,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2%대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HLB가 오늘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장에서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시총 5위권에 안착했던 엔캠, 오늘도 그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13%대 급등세 보이면서 21만 500원 선에 거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웃음 짓게 만드는 기분 좋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이수아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시장 흐름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시장에 대한 이슈와 또 테마를 집중 분석해보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라야 또 지수도 같이 올라간다. 이러한 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또 우리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저는 이번 상반기 하면은 좀 네. 기대감 그리고 또 실망감이 좀 교차하는 이러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초반에는 이렇게 좀 온디바이스 AI로 주목을 받으면서 또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니다. 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실망감이 다소 나타나는 모습도 같이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서 참 투자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좀 이러한 모습으로 이 소액주주가 1년 사이에 140만 명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10만 전자 기대감을 높이던 이 삼성전자 주가가 연중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이 좀 대거 이탈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소액주주는 총 424만 7,6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총 발행 주식의 67.66%를 이 소액 주주들이 보유 중인 건데요. 소액 주주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해서 25% 넘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이번 주에 흐름이 굉장히 또 좋잖아요. 네. 저희가 삼성전자를 국민주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르고 있는데 사실 국민주라는 별명을 그냥 가질 수는 없고요. 실제로 통상 소액주주가 100만 명 이상인 주를 저희가 국민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들 많이 이탈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주라는 타이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삼성전자 다 보유를 하고 계실 거고요. 요즘에는요. 선물로도 주식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1순위가 또 삼성전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지난 2021년 초였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무려 9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때 다들 막 발 동동거리면서 네. 들어갈까 말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실제로 들어왔던 주주들 수가요. 600만 명에 육박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또 그렇게 고점을 급하게 오르고 나니까 빠르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탈이 또 가속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450만 명을 밑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도 적지만은 않은 수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삼성전자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는 같은 달 10일에 87,800원까지 오르면서 9만 전자 이제 다 왔다. 이제 10만 전자 다 간다. 이런 희망 고문을 또 받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또 평탄하지가 않아요. 이후에 AI 사업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으면서 힘이 또 빠지는 듯 싶었고요. 또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지난주 대폭락장이었죠. 네. 7만 1,000원 선까지 내려갔었지만 그래도 지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8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주가 흐름 때문인지 증권가에서는 또 다소 엇갈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이달 1일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가 되고요. 또 범용 D램의 매출 비중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반기 다시 최선 호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IM증권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 제품을 본격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이 HBM 부문의 경쟁 심화와 또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는데요. 현재 경쟁적으로 이렇게 가속기 반도체를 확보 중인 미국 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비용 증가 또 AI의 매출 저조 또 재고 증가 경기 둔화 등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내년부터 투자 강도를 완화한다면은 HBM의 수요도 현재 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좀 밑돌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서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주였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개별 종목에 대한 이탈이라고 보기보다는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진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순매도액은요, 약 7조 4천억 원에 달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주식을 팔아치운 셈입니다. 하지만 또 이와 반대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858억 달러, 약 117조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치가 지난해 말보다도 26% 넘게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로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국내 증시에 너무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좀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기사를 저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8월 초 좀 대폭락 사태 이후에 또 미국과 일본 증시는 지금까지 낙폭을 좀 모두 만회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또 폭락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좀 고점에서 좀 5% 가까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21선 위로 좀 올라온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경기 침체 우려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 외국인의 수요도 부재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이 개인 투자자들도 이와 더불어서 앞서 봤듯이 좀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모습도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자를 막지 않기 위해서는 네.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이 연초만 해도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면서 한국 증시 제값받기에 대한 기대가 컸었지만 이제 또 그 기대감도 좀 수그러든 모습이잖아요. 네. 이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 논란이 좀 길어지고 있고 그 사이 일부 대기업들의 분할, 합병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는 등 계속해서 좀 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봤는데요. 또 앞서서 저희가 또 미국 시장으로 많이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다음 마켓나우는요. 이 삼성전자만큼이나 또 국내에서 사랑받는 기업이죠. 이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의 시작이 안 될 정도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선영 앵커님은 어떠신가요? 평균 하루 2잔입니다. 저도 커피빨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타벅스가 이제 전 세계 가맹점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네. 국내 전 세계 중에서도 4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커피를 좋아한다는 게 스타벅스 통해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굉장히 바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커피가 필수품으로 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주가가 CEO 교체 소식만으로 20% 넘게 뛰었습니다. 네. 이 멕시칸 푸드 체인점인 이 치폴라 멕시칸 그릴의 CEO인 브라이언 니콜을 스타벅스 CEO로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스타벅스는 4년 6개월 만에 4번째 CEO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스타벅스의 주가는 하루 만에
이 6개월 동안의 하락분을 모두 다 만회를 했는데요. 이 주가가 종가 기준 95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23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도 전문가들은 좀 놀라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지배구조의 변화가 또 기업의 실적과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이 CEO 교체 재료를 투자 전략에 활용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스타벅스는 정말 급등을 했고 정말 그만큼 치폴레는 빠졌습니다. 네. 이 지금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렇게 브라이언 니콜의 이동을 하면서 주가까지 변화가 있는 데는요. 이 인물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 리더로 굉장히 소문이 자자합니다. 실제로 이 멕시칸 그릴 전문점이죠. 치폴레를 이끌면서 연간 매출을 2배 가까이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무려 800%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주주들이 정말 환호를 할 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올 들어서 그런데 스타벅스 매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불매 운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감소세를 접어들고 있었는데 특히나 지난해 10월에 발발했던 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 정부가 군에다가 자금을 댄다는 주장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또 매출에도 직격탄을 맞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요. 스타벅스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었고요. 주가도 또 그만큼 계속 밀려왔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새 CEO를 영입을 한다는 게 스타벅스의 매출과 주가를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주들이 굉장히 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기업의 수장이 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는데요. 이 스타벅스 주가는요, 이 CEO의 교체에 따라서도 과거에도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짐 도널드 전 CEO가 2008년 1월 창업주 하워드 슐츠로 교체가 됐을 때 주가는 8% 상승을 했었고요. 이 슐츠가 또 2022년 케빈 존슨을 대신해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도 13% 올랐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스타벅스가 발표한 2024년도 이 회계연도 3분기 매출액은요, 이 91억 1,3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6%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도 줄어든 상황인 만큼 경쟁이 이렇게 굉장히 좀 치열해진 이런 커피 시장에서 과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 이러한 좀 과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교적 좀 부유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서 온 니콜이 미국과 또 여타 선진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브라이언 니콜이라면요 좀 부담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야 될 과제도 많고 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스타벅스와 치폴레라는 기업은요 이게 생각보다 좀 기업의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스타벅스는 뭐 여행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가맹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만 약 360억 달러의 매출을 만들었습니다. 치폴레라는 매장을 혹시 보신 적이 있을까요?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 국내에 뭐랄까요 김밥 천국 처럼 분식점처럼 정말 그 주마다 지역마다 많이 보이실 텐데 미국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치폴레라는 곳인데 이 브라이언 니콜이 치폴레를 경영을 하면서요 경쟁사들을 조금 이렇게 제쳐가면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주주들은요 이 주가 급등 그리고 이 브라이언 니콜을 영입했다라는 거에서 거의 뭐 잔치집 분위기였지 않을까 싶고요. 엘리엇 펀드가 스타벅스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도 사실 이 스타벅스의 지분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EO를 교체했다는 이 재료만으로도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다니 또는 치폴레가 실제로 이 브라이언 니콜이 경영을 하면서 주가가 9배까지 급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타벅스 차례다라고 해서 또 주주들이 굉장히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스타벅스 CEO 교체에 관련한 이야기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나눠볼 마켓나우 주제죠. 바로 국민연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연금과 관련해서는 뭐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1990년생부터는 또 연금을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고요. 또 공무원 사회에서는 연금을 없애고 또 퇴직금을 줘야 된다. 네, 이러한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 세대 간 형평성과 또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갑론을박이 있을 거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연금 개혁안은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통령 브리핑에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용은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을 차등하는 내용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가 특히나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연령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지금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차등 구조로 전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나이 든 세대는 더 내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장년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반발이 거셀 것 같다라는 게 벌써부터도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좀 세대 간의 갈등도 그렇죠. 나타날 그러한 네. 우려가 있는데요. 이 방안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보험료율을 13%에서 15%로 인상하기로 하면은 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게 되는 거고요.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을 해서 이 한 보험료율의 이 인상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복지부 등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본인들은 많이 내도 똑같이 받고 또 기성세대는 조금만 내고 많이 받는 게 아니냐 좀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이 보험료율을 올린다면은 차등하는 게 세대 간 형평성과 또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좀 보험료를 차등을 두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나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급격하게 가는 나라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세대를 또 어떻게 구분할지 그 기준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제 기대하는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중장년층의 나이대도 이제 변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면도 그렇고 또 국민연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결국에는 노후 생계를 위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다시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같이 지적되고 있어서 뭐든지 새롭게 나오는 이런 개혁안은 초기에는 난관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몇 살까지가 좀 청년이냐 이러한 얘기들이 정부 정책에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좀 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재정 안정화 장치도 좀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기금이 고갈된 상황이면은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또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을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보험 목표, 이 보험료율 세부적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정부가 설계한 개혁안을 두고 일부 반발도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이렇게 자동 안정화 장치가 시행이 되면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또 소득 보장성을 중시하는 그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 간 형평성과 또 지속 가능성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요, 이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좀 세대 간의 갈등이 유발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정부에서 계속해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는 삼성전자와 스타벅스 그리고 또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시황센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오늘 증시에서 인상적인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 보인 종목들 5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5위 지금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하고 있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슈로 인해서 현대자동차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BMS 기술을 모든 전기차에 탑재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덕양산업이 부각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인 15일 BMS를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BMS는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BMS 오작동 등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의 성량을 지금 개선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주행, 충전 중에 배터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기능은 타사 BMS와 똑같지만 현대차 BMS는 주차 중에도 정기적으로 작동해서 배터리셀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충전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과충전 화재 방지를 위한 3단계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덕양산업은 현대차의 BSA 공식 협력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BSA는 배터리팩과 전장품,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전동화 차량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꼽힙니다. 덕양산업은 현대차의 전기차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인데요. 6년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칵핏 모듈 생산 계약을 체결 및 공급 중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덕양산업 오늘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3.63% 상승한 3,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4위 보시겠습니다. 4위는 STX 엔진입니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기관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14일 만에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STX 엔진의 실적 호조가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STX 엔진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389.12% 증가한 217억 6,6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14일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76% 늘어난 1,973억 6,100만 원, 단기 순이익은 688.28% 증가한 158억 6,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TX 엔진은 1976년 엔진 전문 생산 기업으로 출범했는데요. 1997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됐습니다. 선박과 육상 발전기에 들어가는 민수사업 부문과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을 비롯한 방위사업 부문이 양대 매출처입니다. 오늘 IM증권에서는 STX 엔진에 대해 특수 및 민수사업 부문 실적 개선 본 궤도에 진입했다며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 지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STX 엔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74% 상승하면서 21만 5,5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3위는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워런 버핏의 화장품주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국내 화장품주에도 들썩이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해 2분기 애플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이고 화장품 소매업체인 올타뷰티에 대한 신규 투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크셔가 최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부터 울타뷰티 주식 69만여 주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 현지 시간 15일 울타뷰티의 주가가 11%나 급등하는 듯 관심이 몰렸는데요. 울타뷰티는 국내 올리브영과 같은 유사한 뷰티 판매 유통 기업입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도 다수 입점해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 업체에 입점한 브랜드의 OEM, ODM 상장사들의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조정을 겪었던 화장품주인데 7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0.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낸 것도 상승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주인 한국화장품제조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전일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서 7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토니모리와 마녀공장도 각각 8%대, 7%대 상승하면서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2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위는 엠폭스 관련주입니다. 최근 엠폭스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다시 선포했는데요. 한편 스웨덴에서 현지 시간 15일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프리카 대륙 외에 첫 변종 감염 사례로 유럽 내 엠폭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종 엠폭스는 지난 2022년 유행한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에 대해 가장 높은 공중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해제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진단키트 등을 보유 중인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국내주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향후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들의 매수세 지금 현재 몰리고 있습니다. 녹십자 MS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신고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MS 22.44% 상승하면서 6,220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미코바이오메드와 캐스피온 각각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캐스피온은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코바이오메드는 국내 최초로 원숭이 두창 PCR 진단 키트의 식약처 수출 허가를 획득한 곳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유라클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태인데요. 유라클은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대표 제품은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모피어스로 현대자동차그룹, LG, SK 등 1,000개 이상의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라클은 지난 2009년 이후 세 번째 재도전 끝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33,000원을 터치하며 공모가보다 57.14%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라클은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065.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는 1080.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인 21,000원으로 청약 증거금 약 2조 1,300억 원이 모였습니다. 유라클은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고도화, 해외 진출을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쓸 계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14% 상승한 21,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앞뒤로 휴장일 껴있는 오늘 미 시장 훈풍에 이어서 테마 장세 그리고 실적 장세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남은 방송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특징주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겠죠? 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경제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이렇게 여기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은 올 상반기 내내 좀 이렇게 3%대를 유지하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9%로 2%대로 완착을 하면서 이제는 9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얼마나 할 것이냐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변수는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는 빅컷이냐, 0.25% 하락하는 스몰컷이냐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후에 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길고 또 끈적끈적하게 지속이 됐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글로벌 통화 긴축 시대가 3년 3개월 만에 오는 9월에 막을 내릴 걸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또 경착륙을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 하반기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아마 이제 분명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0.5%를 내리느냐, 0.25%를 내리느냐, 이제 그게 달려 있는데 내리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9월 11일하고 12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미국이 연준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왜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그럼 투자를 할 때 하게 되면 반도체주를 포함해서 많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나 많은 주식들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이와 같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도 크게 오르고 자산 가치가 다 오르게 됩니다. 지난 50년 기간 동안에 기준금리와 우리의 자산 가치, 부동산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입니다. 완전 정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현재 5.5%에서 올 연말까지 4.6까지 내릴 예정입니다. 0.25% 3번 정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내년에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3.6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2026년까지는 2.6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1%씩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포함해서 전 세계가 주식과 부동산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고, 전고점 대비 부동산 가격이 95%까지 왔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부동산 가격이 한 13억 정도 되는데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주거용 부동산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 선반영이 되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이 블랙 먼데이, 프라이데이가 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금방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반도체주 1등인 엔비디아를 보니까 시가총액 3조 3천억 달러까지 갔다가 오늘 보니까 3조 달러를 회복했더라고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약 30% 이상 회복을 했는데, 이번 달 8월 28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크게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시가총액 1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요점은 미국이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재정 교수님께서도 거의 100% 확신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먼저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겪고서 아직 좀 이렇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주말을 지나서 블랙 먼데이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좀 의연하게 기다리자,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베풀자라고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또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이 2,600선이라는 게 좀 부진하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반기 국내 증시부터 해서 글로벌 전망까지 교수님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뭐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저는 많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글로벌 시가총액을 본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60%를 차지합니다. 일본이 5%, 중국이 4%,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비중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주식의 가장 좋은 비율은 미국의 90%를 투자하고 한국의 10%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대학에 있지만 주식을 통해서 1조를 벌었다는 교수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급여의 25%를 무조건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70년대부터 그분이 월급의 25%를 한 4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모이더라. 정말 우리 시청자분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 하더라도 이제 한국 주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90%, 한국의 10%를 같은 비율로 9대1로 투자를 하고 시가총액 1등만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고 한국은 삼성전자입니다. 시가총액 1등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부도의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50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매년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미국도 당연히 매년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전 종목이다, 크게 오르는 종목을 추격하지 말고 무조건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해라. 이번 달부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삼성전자와 애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1등이 뭐 하루 만에 바뀌었다. 그러면 전 종목을 전체 금액을 시가총액 1등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의 차이는 한 3천억 정도 달러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1, 2, 3등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인데 지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의 9대1, 90%, 한국의 10%, 무조건 시가총액 1등만 한다 그러면 부도의 위험도 전혀 없고 이런 1등 주식이 지난 40년간 한 3,50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의 월급을 25%를 투자하면 네. 총 금액이 한 3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급이 25%를 하면. 그러면 네. 그거를 한 30년 이상 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3,000배 올랐다 그러면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점은 우리가 작전 종목이나 개별의 종목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추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가총액 1등만 한다 그러면 부도의 위험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보름 전에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됐었는데 만약에 하루 만에 딱 애플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 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급락할 때 전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원칙을 저도 지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월급의 25%를 미국의 1등, 한국의 1등 주식을 앞으로 매달 투자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한 3년 정도 해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알 수가 있다. 오늘 시청자분들은 꼭 따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씨 적으셨죠? 평생 네. 월급 25%, 미국 1등, 한국 네. 1등. 3년 저희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총 1위 기업만 좀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투자 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이 성장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좀 줄줄이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은행도 8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망치를 2.5%로 올려잡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 달까지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11개월 연속 증가 추세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경기 회복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지만 또 고금리나 또 고환율의 장기화에 이렇게 좀 민간 소비로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이 중동 리스크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의해서 좀 수출에 대한 타격 우려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이 또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교수님께서는 한국은행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국내 이 경제의 전반적인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평균 한 2.7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내년 2025년도에도 당초에 한 3.1%까지 나왔다가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지금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한 60배 정도 되는 크기를 이미 지금 선점을 했고 중동 전쟁도 아마 내일 오늘까지 이란이 전면 공격을 하겠다 아니면 화해를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양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0위 정도 됩니다.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수출액 기준, 제조업 수출액 기준은 세계 5위의 경제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있는 국가이다. 앞에서 우리가 GDP라든지 주식의 비율은 대한민국이 한 1.5%밖에 안 되고 GDP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한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무시하지는 못할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두 개의 전쟁이 좀 확대가 된다든지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합니다. 또 이것을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무역이 확대된다든지 또 경제가 성장한다면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지만 경기 위축이 된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교역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26%는 중국에 수출하고 17%는 미국,
그다음 7%가 홍콩, 6%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체 수출의 3분의 1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에 17%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침체된다 그러면 또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절반을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두 개의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다면 또 한국이 함께 성장하지만 이런 것이 침체가 우려가 된다. 저는 올 연말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한 2.7%, 내년에는 한 2.8% 그렇게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 경제가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도 좀 같이 오를 수 있고 또 중국이 힘들어지면 한국도 같이 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로 좀 더 넘어가서요. 중국이 올해 하반기에 처음 발표한 주요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 좀 회복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산업 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좀 저조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갈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중국의 이 하반기 수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 중국의 상태가 지금 상황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0년 집권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항상 중국은 1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보통 주석을 바꾸는데 시진핑 주석은 30년까지 종신 주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좀 욕심을 좀 내고 있고 중국이 덩소평 시절부터 개방된 경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중국이 매년 7%, 8%, 10%까지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와 함께 성장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시작을 하고 집권을 다시 하면서 간첩법이 발동이 됐습니다. 중국에 입국할 때 대만 지도가 있어도 중국에서는 체포가 됩니다. 바로 보안법, 간첩법 때문에 관광객이 95% 급감을 했고 외국인 투자도 90%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이 현재 시장 경제에서 계획 경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방된 경제가 폐쇄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 상하이에 있는 미슐랭에 올라갔던 중국 최고의 식당 2개가 문 닫았습니다. 이거 프랜차이즈로 돼 있어서 다른 도시에 있는 6개까지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네. 전부 다 경기 침체가 워낙 심하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간 이 유명한 식당 2개가 전면 폐쇄를 했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식자재를 줄 수가 없을 정도로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문을 닫았고 우한에 있는 대형 쇼핑몰 2개가 문 닫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마트야 서울에 있는 대형 마트나 홈플러스가 2개가 문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로 중국의 경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현재 오늘 대학에 이제 저희 대학도 졸업식을 했는데 네. 전체 외국인 학생이 한 4,000명 정도 있는데요. 네. 절반이 중국 학생입니다. 우리나라 대학교가 지금 절반 정도, 많은 대학은 80%까지 중국 유학생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학교는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밖에 안 됩니다. 한국이 33%나 되는 너무 높은 중국 의존도를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전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13%로 낮춰야 되겠고 우리가 출구 전략을 준비해야 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 70조를 투자해야 하는데요. 지금 서서히 좀 발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요점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남미나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요 시장을 넓혀라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 중심의 수출 구조로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더욱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